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주차 원격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좀 배울 일이 있어서 방송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한 지 지금 이제 4년 차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주로 방송 강의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교수님들이 호칭을 학생이라고 하지 않고 하구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생보다 좀 더 친근감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여러분에게 학생이라는 말보다 이 강의에서는 하구 여러분 요 말을 좀 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화면이 지금 보이는 물질의 분류라고 하는 요 화면인데, 이제 오늘 공부할 거와 관련해서 한 번 더 그 부분만 얘기를 하면, 혼합물을 순수한 물질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분리, separation, 화합물을 각각의 원소로 나누는 것은 분해. 분해는 화학적인 성질을 이용하고, 분리는 물리적인 성질을 이용한다. 까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실험을 한다 그러면 이제 위험하지 않은 실험은 주로 이제 분리에 대한 건데, 분해보다는 분리에 대해서 좀 더 여러 종류를 일반적으로 많이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시간에 분리에 대한 몇 가지들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PPT 화면은 별로 오늘 활용하지 않을 텐데, 지금 화면에 보면 거름, 증발, 증류, 결정화, 추출,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지금 6가지가 있는데, 이 증류를 이제 단순한 증류, 조금 더 세련된 분별 증류 이렇게 이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결정화도 이제 그 목적에 따라서 분별, 결정 또는 부르는 게 해결점 뭐 이렇게 또 불러요. 그러니까 8가지쯤 되겠죠. 요거를 하나하나 좀 웬만하면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원격 강의가 아닐 때는 여러 자료, 사진들을 이렇게 띄워서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데서 복사해온 이미지들을 그냥 이렇게 올렸다가는 저작권에 위배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일이 그리던지 아니면 직접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하면서 보여주던지 뭐 이렇게 이런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지체가 될 수도 있는 거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화면은 그냥 하고요. 자, 이제 여기다 써가면서 할 텐데, 제일 처음에 있던 것이 손글씨로 걸음이라고 했죠. 걸음이라는 거는 크기 차이를 이용해서 작은 거와 큰 거를 나누는 거를 우리가 걸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그물망을 작은 거 쓰느냐, 큰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큰 고기만 잡고 작은 고기는 살려주는, 뭐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물질들을 분리할 때 큰 덩어리들은 큰 덩어리대로, 그렇지 않은 거는 또 작은 것끼리 이렇게 모을 때 걸음을 써요. 단순히 고체의 덩어리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용해도를 이용해서 액체를 만들어서 거르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거름 장치예요. 잠시만요. 필요 없는 장치가 우리가 원하는 이 사진이 지금 아닌데 이번도 떠보겠네요. 화면을 캡처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방법이 약간 익숙하지 않아서 근데 이 걸음에 필요한 일반적인 실험에서는 깔때기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그 위에다가 필터 페이퍼 거름 종이를 이렇게 하고 밑에는 이제 용액을 받을 수 있는 비커 그 다음에 만약에 흙탕물 같이 지저분한 물을 위에다가 부으면 이 거름 종이가 이제 적당한 틈을 가진 종이기 때문에 작은 물 입자들은 이렇게 내려와서 바닥으로 쌓이고 지저분한 것들은 이렇게 나중에 거름 종이 위에 걸러지게 되죠. 이런 게 이제 거름이에요. 거름. 입자가 큰 거와 작은 거를 분리하는 방법이다. 이거는 사진이 약간 좀 정확하지 않게 돼 있는데 보통의 이제 깔때기는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한쪽이 길게 사선으로 잘려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게 길게 나와 있는 부분이 용기의 벽에 닿도록 해야 제대로 거름을 실험이 되는 거다. 여기 이제 액체가 이렇게 흘러내릴 때 이 경우에는 그냥 허공에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튀겠죠. 튀어서 어떤 거는 이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는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위험한 치약을 가지고 하면은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 용액이 벽을 타고 이렇게 흘러서 바닥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고 사이드로 이렇게 깔때기를 위치시켜야 제대로 된 거름 장치예요. 거름은 이 정도 하면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뭐 설명이 별로 필요가 없죠. 이 차이 입자에 예를 들어서 소금과 모래가 섞여 있다. 그러면은 물을 부어서 소금은 소금물의 형태로 만들고 모래는 그냥 덩어리로 있게 만든 다음에 거름 장치로 걸으면 소금물은 아래로 내려오고 모래는 위에 걸러지겠죠.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또 거름 장치가 있긴 한데 커피를 개인적으로 내려서 마시는 그런 과정 그것도 이제 일종의 거름이에요. 커피 분말에 물에 녹는 성분만 따로 이렇게 걸러서 내려오게 한 다음에 그거를 마시는 거죠. 시간이 되면 사이폰 커피라고 하는 걸 한번 알려드릴 텐데 일단 다른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증발, 증류 요런 내용인데 이 중에 요 사진은 유명한 사해 바다의 사진이에요. 염도가 워낙 높아서 사람이 그냥 가만히 누워 있기만 해도
한 3분의 1 정도 될래나 이 정도 물 위로 떠오르는 그런 바다. 또 일부 있는. 이 바다는 이제 소금하고 물이 이제 거의 주 성분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물은 뭐 충분하니까 소금을 여기서 얻게 될 것이고 중동에 물이 귀한 사막이 있는 지역에서는 물이 필요하니까 이 바닷물에서 물을 얻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분리법인데 자 이거는 그냥 지우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가 증발. 증발. 증발은 쉽게 얘기해서 소금 소금 플러스 물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비휘발성 고체와 액체가 하나의 용액으로 되어 있을 때 고체를 회수하는 거예요. 회수가 이제 분리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뭐 물은 충분히 있으니까 굳이 뭐 돈을 들여서 여기서 또 물을 회수할 필요는 없고 소금만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쓰는 방법이죠. 보면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무슨 사진인지 알겠죠? 염전입니다. 염전. 예, 넓은 논처럼 이렇게 평평한 땅을 만든 다음에 바닷가에서 만든 다음에 바닷물을 채우고 가두어서 며칠 동안 가만히 놔두면 이제 수분은 날아가 버리고 바닥에 소금이 이렇게 남게 돼서 소금을 긁어 모으면 이렇게 소금산이 이렇게 되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소금물이 있을 때에 물은 그냥 날려버린다. 끓여서 날려버린다. 보통은 증발 접시라고 해서 도자기로 된 이런 접시가 있는데 여기다 이제 소금물 같은 걸 넣고 버너를 이용해서 끓이면 돼요. 증발은 비휘발성 고체가 액체에 녹아 있을 때에 고체를 회수하는 것이다. 반면에 증류는 이 똑같은 상황에서 물을 분리하는 과정. 이 소금이나 기타 이 덩어리 성분들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물을 따로 이렇게 분리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증류예요. 아까 말한 대로 증류는 단순, 분별 이 두 가지. 단순 증류, 분별 증류 이 두 가지가 있다. 뭐고요? 네, 그리고 가장자리라 써지면 안 써지나. 두 가지가 있고 사진은 뭐 특별히 우리가 보여줄 만한 게 있을까요? 다음에서 이제 증류를 검색해서 이미지를 이제 선택을 하면 적절한 이미지를 선택을 하면 아주 여러 가지 증류 장치가 나오는데 지금 단순 증류로 검색을 한 겁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거를 띄워놓으면 이제 이런 사진이 되는데 역시 이것도 해서 보여주고 싶은데 화살표 기능이 여기 있어갖고 자, 증류 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컨덴서라고 하는 냉각기예요. 냉각기. 나머지는 뭐 그렇게 특별한 장치는 아닌데
일단 바닷물 같은 거를 담는 용기는 반드시 아래 부분이 둥그렇게 생겨야 돼요. 둥근 플라스틱. 여기서는 바지가 달린 둥근 플라스틱. 거기에 이제 바닷물을 넣고 지금처럼 장치를 하죠. 온도계를 가지 끝에 온도계 그 끝부분이 오게 하고 밀폐시키고 냉각기를 연결하고 액체를 회수하는 그릇을 한 바리에다가 올려놓고 버너로 가열을 하면 바닷물, 소금물에서 이제 물이 막 100도가 되면은 끓어서 수증기가 되면 수증기가 관을 타고 이렇게 지나갈 때 이 콘덴서 냉각기라고 했는데 이 관 주변에 이제 원통형을 이렇게 둘러싸게 해서 아래에서 찬물이 들어가서 위로 빠져나가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뜨거운 수증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이리 오는 순간에 액화가 돼서 연결이 돼서 방울방울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는 소금물이었지만 끓는 이 기체는 오로지 물밖에 없기 때문에 순수한 물이 이렇게 얻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단순 증류에 해당하는 단순 증류는 비휘발성 고체가 물에 녹았을 때 액체를 분리하는 거예요. 근데 분별 증류는 둘 다 휘발성인 액체 혼합물. 예를 들어서 에탄올과 물이 섞여 있다. 1대1로 섞여 있다. 50g, 50g 또는 50ml, 50ml 섞여 있다. 이럴 때 이제 에탄올하고 물을 어떻게 분리할 것이냐. 이게 고체였으면 그냥 가열만 하면 되는데 에탄올과 물은 어차피 가열을 하면 에탄올이 좀 잘 끓지만 물도 생각만큼 이렇게 안 끓는 게 아니고 물도 상당히 많이 수증기로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한번 해서는 이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도식을 한번 1대1짜리 물을 만약에 끓인다. 기체가 생긴다. 그러면 지금 에탄올이 1, 물이 1이라고 하면 에탄올은 한 78도쯤에서 끓고 물은 100도에서 끓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조금 휘발성이 있죠. 그래서 1대1짜리를 이렇게 가열을 해서 기체로 만들면 에탄올이 좀 더 많이 예를 들어서 2대1 이런 식으로 에탄올이 많은 기체가 혼합물이 올라와요. 그럼 얘를 다시 이제 액체로 응결을 시켜서 만든 다음에 다시 또 얘를 기체로 만들죠. 그러면 어차피 에탄올이 좀 더 휘발성이 크니까 이번에는 한 3대1 이런 식으로 에탄올의 비율이 더 높아져요. 얘를 다시 또 액체로 만들었다가 또 끓이고 이걸 한 100번 정도 하게 되면 상당히 에탄올의 농도가 진한 물이 소량만 들어있는 그런 상태로 분리가 되는데 이런 걸 여러 단계를 증발과 응축을 여러 단계를 시행을 하는 건데 이거를 한 장치에서 할 수 있도록 고안해 낸 것이 분별 증류다. 한번 검색을 해 봤는데 분별 증류를 검색을 하면 분별 증류 장치라고 해서 검색을 했는데 꽤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딱 마음에 드는 장치를 찾지는 못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원래 보여주고 싶은 사진은
따로 있었는데, 그거는 이 저작권 때문에 보이지도 못하고 이걸로 대신 보여드릴게요. 아까처럼 이제 둥근 플라스크에 혼합물, 이제 알코올과 물이 있는 혼합물을 넣고 끓여서 냉각기를 통해서 액체로 만드는 거는 똑같은데 이 기체가 가는 부분, 제가 이제 지나가는 부분에 이게 이제 플라스크의 이제 긴 목 부분인데 여기에 여기선 잘 보이지 않지만 유리구슬 같은 거를 가득 채워놔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1대1짜리 기체가 이렇게 올라와서 틈을 타고 가다 보면 식어서 액체가 되고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가열을 하니까 그게 또 잠시 후에 또 뜨거워져서 기체가 되는데 그때는 2대1짜리 혼합물이 되고 그러다가 또 벽을 타고 가다가 또 액체로 되고 다시 또 기체가 되면 그때 3대1짜리가 되고 해서 여기서부터 이 마지막 이 가진 데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기체로 됐다가 액화됐다가 끓었다가 액체로 됐다가 이런 과정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수십 번 또는 수백 번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1대1이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가지를 타고 나오는 이 액체를 보면은 거의 에탄올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뭐 100%까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거의 에탄올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증발과 응축 이런 과정을 한 장치 내에서 반복해서 이루어지도록 만든 장치. 그래서 분리하는 방법. 이거를 분별 증류라고 해요. 분별 증류. 그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알아들으실지 모르겠네요. 자, 분별 증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화라고 써 있죠. 그 화면에서는 얘는 지웁시다. 마음에 안 들게 지워지네요. 한 번에 지우는 것도 있을 텐데. 이거 왜 안 지워지지? 그 다음번으로 이제 결정하죠. 결정화는 분별 결정 그리고 분별 결정은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리의 목적이 있는 거고 재결정은 순도를 높인다. 순수한 물질을 얻으려고 한다 하는데 이제 목표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재결정이라고 해요. 이 결정화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용해도 곡선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 자, 이런 그 그림이 용해도 곡선이라고 합니다. 용해도 곡선이라고 하는데 용해도 곡선은 이제 뜻이 뭐냐 하면 물
100g당 용질이 몇 그램 있느냐 하는 거예요. 솔루트는 용질이라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고체가 액체하고 섞여서 액체가 될 때 고체를 용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 100g당 최대로 얼마나 녹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용액이라 그러면 녹아있는 정도에 따라서 포화, 찼다, 더 이상 녹을 수 없다. 이게 이제 포화 용액이라 그래요. 그렇지 않고 그거보다 덜 녹아있으면 당연히 불포화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두 개의 곡선을 이제 보고 싶은데, 지금 이 곡선들을 보면 대체로 증가하는 함수처럼 돼 있고, 일부 아주 과격하게 감소하는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체로 기체들이에요. 감소하는 거는 기체들, 집포시 안 된 것도 하나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고체들은 대부분 증가하고, 유일하게 증가하는 듯 안 하는 듯 하는 수평 곡선을 그리는 것이 소금이죠. 소금. 가장 증가를 심하게 하는 이 곡선은 질산칼륨. 칼륨은 포타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질산칼륨만 예를 들어서 보면 물 100g에 얼마나 녹느냐 하는 거니까, 만약에 용액의 온도, 물을 60도로 하면 질산칼륨은 103g 정도 녹죠. 103g. 그러니까 이제 물을 100g 놓고 질산칼륨을 100g 넣으면 당연히 60도에서는 다 녹아요. 그렇죠? 다 녹습니다. 자, 소금은 보니까 한 38g 정도 녹아요. 그래서 여기 합해서 NaCl 역시 100g을 같이 집어넣으면 당연히 얘는 이제 전부 녹을 거고, 소금은 38g 정도 녹는다. 그러니까 어떤 그릇에 NaCl하고 질산칼륨이 각각 100g씩 섞여 있다고 하면, 얘네들은 이제 전부 하얀 고체이기 때문에 뭐 눈으로는 절대로 이제 분리할 수가 없고, 소금하고 모래처럼 하나만 녹으면 그냥 녹여서 거르면 되는데, 둘 다 녹으니까 그것도 잘 안 되죠.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이런 그 용해도의 차이를,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차이를 이용한 분리 방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물 100g에 질산칼륨과 소금을 100g 혼합된 거를 집어넣어 버리면 질산칼륨은 다 녹지만 소금은 38g 밖에 안 녹으니까 얘는 38g만 녹고 나머지 62g은 안 녹죠. 얘는. 그럼 거름 장치로 거르면은 62g의 소금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뜨거운 이 용액을 이제 이 걸러서 용액을 얻으면, 여기는 이제 KNO3가 100g 녹아 있고 여전히 소금은 38g 녹아 있겠죠. 요거를 한 10도 정도, 뭐 0도까지도 필요 없고 10도 정도로 냉각을 시켜요. 그러면 10도에서는 질산칼륨이 얼마 녹느냐? 23g 정도 녹을 것이고, 소금은 얼마나 녹느냐?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 60도에서 10도로 냉각을 하면
소금은 여전히 녹아있게 될 것이고 질산칼륨은 23g만 녹을 테니까 차가 얼마냐면 77g. 77g이 이제 고체로 석출이 돼서 한 번 걸러낸 액체를 냉각한 다음에 다시 걸러내면 그때는 7g의 질산칼륨이 얻어진다. 물론 이 100g, 100g 있는 거를 완벽하게 전체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래도 상당히 많은 양의 소금과 질산칼륨을 분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분별 결정이에요. 분별 결정. 분별 증류라고 하는 거는 아니죠. 분별 결정을 했고 이제 재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순도를 높인다 그랬죠. 그래서 약간 그 뭐라고 할까 지저분한 것들이 섞여 있는 어떤 고체가 있다. 뭐 그림으로는 확실하지 않지만 빨간색이 지금 지저분한 건데 지저분한 게 섞여 있는 이제 고체가 있으면 얘네들을 뜨거운 물에다가 아까처럼 용해도 곡선이 크게 변하는 그런 물질인 경우에 뜨거운 물에다가 녹이면 전체가 다 녹을 것이고 얘네들을 다시 이제 이렇게 냉각을 시키면 용해도 차이에 의해서 녹을 수 없는 양이 고체로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제 불순물로 있는 이 빨간 점들은 여전히 녹아 있게 되고 용해도 곡선에서 석출될 수 있는 용질만 고체로 되는데 이 고체로 되는 거는 여기 써 있진 않지만 상당히 순수한 고체가 얻어지게 돼요. 그래서 불순물이 있는 혼합물을 뜨거운 물에다가 녹여서 냉각을 한다. 가열을 했다가 냉각을 한다. 그러면은 100% 얻어지는 거 아니지만 고체가 석출이 되는데 이때 석출되는 거는 순수하다. 사진을 이제 검색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줄 텐데 자, 이게 이제 아까 보였던 용해도 곡선에서 가파른 그 곡선을 가지고 있는 질산칼륨인데 질산칼륨을 뜨거운 물에다가 가량 녹였다가 냉각을 시키면은 결정이 석출된다 그랬죠. 그 결정이 석출되는 모양을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이런 데 보면은 아주 바늘처럼 날카롭게 이렇게 막 결정 모양이 보이죠. 요렇게 이제 일단 녹았다가 결정으로 될 때는 불순물들이 여기 포함되지 않고 거의 100% 순수한 물질만 결정으로 얻어지기 때문에 막 지저분한 게 섞여 있을 때에 순수한 물질을 얻고 싶다.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재결정이다. 아무래도 좀 어렵죠? 여러분에게는? 어디에 뭐 쓰다가 마른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네. 사진에다가 썼었나 보네요. 포화란 얘기를 했죠. 그렇지 않은 게 이제 불포화예요. 포화는 원래 녹을 수 있는 양만큼 녹아 있는 걸 우리는 이제 포화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덜 녹아 있는 거. 그러니까 소금 같으면은 100g에 38g 녹아 있으면 포화고 한 20g 녹아 있으면은
불포화예요. 근데 특수한 경우에 과포화 용액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거는 이제 재결정하거나 분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데, 높은 온도에서 고체를 포화시켰다가 온도를 낮추면 결정이 석출이 돼야 되는데, 결정이 석출될 때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게 되는데, 그 결정이 석출되기 전에 과정을 과포화라고 합니다. 원래는 결정으로 얻어져야 되지만 시간이 좀 덜 지났기 때문에 좀 불안한 상태로 더 많이 녹아있는 상태, 이거를 과포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출이라는 게 있죠. 추출. 좀 고급 분리 방법인데, 추출은 좀 고급스러운 방법이에요. 섞이지 않는 두 액체에 선택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말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분해 깔때기라고 해서 이미지를 검색을 하면 이런 비슷한 그림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이렇게 생긴 걸 우리는 분해 깔때기라고 하고, 지금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게 하나 있는데, 깔때기는 깔때기인데 가운데가 이렇게 통통하고 위에 이제 완벽하게 액체가 새지 않도록 마개가 있는 게 이제 분해 깔때기예요. 그래서 뭐 적당한 사진으로 된 거는 잘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한번 하죠. 이렇게 생겨서 얘를 이제 돌리면 이 관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상태고, 이제 액체를 넣은 다음에는 마개를 막아서 밀폐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섞이지 않은 두 액체를 써요. 하나는 뭐 물이고, 하나는 여기 이제 뭐 기름 성분. 기름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이제 수출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건데, 또는 그냥 유기용매 있다고 했을 때, 뭐 인삼에서 약효 성분을 뽑아내고 싶다. 은행잎에서 특별한 어떤 그 혈액 순환 개선제를 뽑아내고 싶다. 어, 녹색잎에서 엽록소를 이렇게 분리하고 싶다. 이런 이제 방법일 때 많이 쓰는 건데, 주로 이제 그 식물을 으깨면은 즙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주로 수용성 액이죠. 수용성 액체. 여기에 약간의 유기물, 우리가 원하는 성분, 유기물이 이런 그 식물 잎사귀에 이제 섞여 있게 되는데, 이 유기물은 물에는 잘 안 녹아요. 그리고 이런 그 유기용매 또는 기름에 잘 녹는 건데, 그러면 이 은행 잎이나 적당한 잎사귀를 막 으깨서 즙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물과 기름이 섞여 있는 이 분해 깔때기 속에다가 얘를 집어넣고 아주 격렬하게 막 흔들어요. 흔들었다가 가만히 세워 놓으면 물과 기름은 안 섞이니까 다시 물층은 아래, 물보다 가벼운 기름층은 위에 튀면서 층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때 이 수용성 용질들은 전부 다 이쪽으로 녹아있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유기물은 기름에 이렇게 녹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 코크를 열어서 이 물을 흘려내려 보내고, 그 다음에 물이 다 빠져나오면은 마개를 막고 밑에 용기를 다른 거를 받쳐서 기름을 이렇게 흘려보내면 이제 기름층만 따로 이렇게 모았을 때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특별한 약효 성분을 가지는 게 녹아있게 돼요. 그러면 앞에서 배운 것처럼 뭐 이제는 뭐 증류 또는 증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분별 증류를 하거나 증발을 시키면 유기물이 따로 분리된 채로 얻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특정한 성분이 얻어진 거를 우리는 추출액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아니면 추출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이제 별로 좋지 않은 말로 엑기스라고 얘기를 하죠. 라는 말은 표준말이 아니고 추출액 또는 추출물 이렇게 이제 쓰는 게 표준말입니다. 그래서 추출까지 지금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남은 것이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거죠. 다음번엔 이거 한 번에 지울 수 있도록 할게요. 조금 이름이 어려운데 크로마토그래피. 크로마토그래피는 대충 그림을 하나 예를 들어서 기다란 원기둥에 밑에 이제 막에 코크를 달아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하고 이 원기둥의 거의 이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에 물에 잘 녹지 않는 고체를 채워요. 고체를 채운 거를 우리는 고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혼합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여러 혼합물들을 액체에다가 녹여서 물이면 물, 메탄올이면 메탄올 녹여서 어, 시료를 준비를 했다가 이게 만약에 물에다 녹였다 그러면 이제 물을 여기다가 일정한 속도로 계속해서 이제 흘려보내는데 그 전에 이 혼합물을 소량을 요 위에다가 살짝 이렇게 채우는 다음에 그 용매를 계속해서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엔 여기 혼합물이 있고 그 이후로 이제 물이 계속해서 밀고 내려가게 되면 이제 이 물의 흐름에 의해서 혼합물이 쭉 밀려가서 이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 고정상에 있는 어떤 물질하고 혼합물에 있는 몇 가지 물질들이 이제 성질들이 아무래도 다를 테니까 이 고정상하고 친한 게 있고 친하지 않은 게 있는데 고정상하고 친한 거는 이 지나갈 때 자꾸 고정상하고 상호작용을 하니까 머뭇머뭇거리게 되고 이 고정상하고 친하지 않은 거는 그냥 물이 흘러가는 속도대로 이렇게 흘러갈 테니까 친하지 않은 거는 이만큼 내려왔다 그러면 친한 거는 요 정도 내려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갈수록 간격이 점점 더 벌어져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액체를 작은 용기에다가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받아내면 처음에 받아낸 거에는 고정상하고 관계가 별로 없는 거 많이 나오고 나중에 받은 이 물질에는 고정상하고 좀 친화성이 있는 것이 이제
늦게 나오니까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정상에 있는 물질의 친화도에 따라서 혼합물이 분리되는 것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를 하나 쉽게 들어줄게요. 학교가 초등학교가 있고 큰 길이 있는데 아무래도 큰 길에서 조금 들어가야 학교가 있겠죠. 여기 이제 주변에 이제 상가들이 조그만 가게들이 쭉 있는데 이제 1학년 한 반이 30명이 끝나서 동시에 와 하고 이렇게 이제 집으로 가려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이 주변에 이제 가게가 학생들을 어린이들을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여기가 만약에 인형 가게가 많다. 그러면 뭐 남자 어린이들은 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걸어가는 폭포대로 갈 것이고 여자 어린이는 기웃기웃하면서 여기도 봤다 여기도 봤다 하면서 천천히 오겠죠. 제 어떤 사람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학생들을 관찰하면 처음에 막 나오는 아이들은 남자들이 많이 간 다음에 뒤에 나오는 어린이들은 여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된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인형 가게가 아니라 오락실이 있었다 그러면 반대 상황이 되겠죠. 이게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물질의 경우에는 약간 객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분리할 수 있는 그 재현성이 이제 높은데 크로마토그래피로 검색을 해서 쭉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여러 가지 크로마토그래피 데이터를 누군가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는데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해보면 이게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 1분부터 45분까지 이렇게 그때 적당한 시간에 이렇게 피크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때 어떤 물질들이 이동하는 속도를 이제 따라서 검출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 이제 알고 있는 샘플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뭐 38분에 뭐 DDT라는 농약이 나왔다. 그러면은 어떤 그 과일의 그 껍질에 있는 그 성분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38분에 검출이 됐다. 그러면은 그 DDT라는 농약이 들어있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예요. 이 크로마토그래피는 이제 어설프게 만든 거는 그냥 정성적으로 원리만 보여주는 거지만 원래 이 크로마토그래피 기계들이 상당히 이제 비싼데 그런 고가의 기계를 가지고 분리를 하면 아주 재현성도 좋고 아주 미량이 있어도 어, 있다 없다 하는 거를 잘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올림픽이나 운동 경기 같은 데서 입상을 하면 금지 약물을 복용했는지 이런 거를 이제 검사를 해서 복용했으면은 자격을 박탈하죠. 그런 거 우리는 도핑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쓰는 분석 기기가 그 중에 하나가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거다. 어, 그 액체에 녹여서 이동할 수도 있고 기체에 혼합해서 이동할 수도 있고 방법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분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사이폰 커피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강의를 더 안 들으셔도 돼요. 오늘 강의는 이번 주 여기까지만 하고 사이폰 커피를 참고로 보여드릴 테니까 보고 싶은 사람만 보세요. 이게 사이폰 커피의 장치예요. 예. 추가로 한 5분 정도 더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 이게 나왔냐? 참, 원하는 대로 이게 작동을 잘, 어, 이제 여기가 이제 걸음종이가 놓이는 부분이고, 깔때기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깔때기가. 이건 이제 액체가 받아지는 부분이 얘죠. 여기 이제 플라스크인데, 예, 특이하게 커피는 물론 이제 거름종이 위에다가 커피 가루를 이렇게 넣는데, 물을 미리 여기다가 보여. 여기다가 물을 상당히 많이 넣어놔요.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밀폐가 돼서 틈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이 물을 가열을 하면 이 물이 결국은 끓겠죠. 물이 끓으면은 부피가 엄청 증가하는데 완전히 밀폐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 부피가 증가하는 그 압력이 요 바닥에 약간 떠 있는 이 틈으로 해서 이렇게 밀려 올라가요, 물이. 이 얼음동이를 뚫고 커피를 뚫고 물이 여기 이만큼 막 끓는 물이 이 증기가 돼서 이렇게 막 올라가면 곧바로 또 해가 돼서 끓는 물이 여기로 오죠. 그래서 거의 모든 물이 다 그 압력 때문에 올라와서 여기까지 채워지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불을 딱 뺍니다. 그럼 다시 식으면서 끓는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때 가서 이제 거름 장치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깔때기에다 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뜨거운 상태에서 순식간에 이렇게 내려오는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꽤 조금 신선한 그런 이제 커피를 맛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대화 내용은 줄였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가열을 하고 미리 물을 채우고 거름 종이와 여기 커피 가루를 넣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 알코올 램프인데 너무 약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좀 더 바짝 올려놓고 전진을 시켜보면 좀 더 올려놓고 이제 하면 끓잖아요. 벌써 상당량의 수증기가 끓은 수증기가 이리 올라와서 여기 약간 채워진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좀 잘 끓고 있네요. 그쵸? 거의 다 이제 끓어서 여기 물이 채워지면 이제 그 적당히 적게로 저어주고 한 10초 정도 저어주고 이제 이 램프를 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불을 빼면 물이 거의 다 올라갔죠. 불을 빼면 이제 이게 식으면서 다시 이제 이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 얘가 이제 걸러지면서 뜨거운 물이 쭉 이렇게 내려오는 게 보이죠. 사이펀이라는 게 압력 차이에 의해서 액체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는 장치예요. 검색하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 거는 뭐 안 보일 텐데 이건 커피 장치니까 이렇게 해서 즉시 추출한 다음에 즉시 뭐 거른 다음에 추출이 아니고 마시는 게 이제 사이폰. 뭐 맛이 특별히 좋다기보다는 이렇게 눈요기 하는 의미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